대장동 사건은 저 이상으로 우리 조 변호사님 많이 알고 계신데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인 검찰의 표적수사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개요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대장동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백현동 나오고 또 갑자기 뭐 정자동도 나오고 또 이제 누구는 서현동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성남에 있는 동이란 동 이름은 다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원래 좀 알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그 이전 시장이 이제 있으셨어요. 이대엽 시장이라고. 그분이 좀 비리와 부정으로 좀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감옥에 가셨고, 이제 결국 거기서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죠. 왜냐면 이제 병으로 나오셔서 이틀 만에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옥사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그분이 성남시장 하실 때 성남시 고문 변호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건들을 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당선되고 이재명 시장님의 제가 원래 부동산 개발 쪽 업무를 좀 전문으로 하는 영역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시장님은 이제 방향을 좀 달리하셔서 이제 시민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시게 돼서 이제 고문 변호사단이 곧 교체될 때 자연스럽게 저도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은 이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 아까는 소리가 안 들린다 해서 가까이 붙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대장동이라는 우리가 이제 남판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판교 좀 밑에 과거에 이렇게 완충지대 역할로 개발을 보류했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 내에는 항상 이슈가 있겠죠. 성남시 전체적 지도로 보면 거기가 바로 옆에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있는데 유독 여기가 좀 낙후되어 있는 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이렇게 논밭도 많고 그런 시골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교되잖아요. 바로 옆 동네가.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개발 욕구가 강했던 곳에 이른바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땅을 집중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른바 이강길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C7이라든가 과거의 그런 개발업체들 중심으로 거기에서 대장동 땅을 한 70~80% 이상 매입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개입돼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이름을 들으셨던 남욱, 정재창, 정영학 이런 분들이 함께 개입돼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매입해서 이제 이른바 민간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이제 내려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개발 허가를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LH가 거기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그 사업 밑작업을 막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그 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과 그다음에 그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자 성남시 의원이었던 신동수 씨를 상대로 로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LH의 사업 참여를 무산시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개발을 시작하려 할 시점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그 본인들이 애초에 그 의도했던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 독식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져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은행권과 유착, 그 은행권의 유착의 고리로 작용했던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 중에서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또 열심히 방어해줬던 그런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유착에 관련된 고리들이 나오는 게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들어갔는데 솔직히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나온 게 없었어요. 없다가 이 정부가 바뀌고 검사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없던 사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태 선배님, 저 이렇게 다 개입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는 이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오히려 공공에서 상당 부분 회수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5,503억 원 회수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계속해서 남욱, 김만배 등 민간업자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밀착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이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그 성남시에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5대 요구사항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 얘기 덧붙이자면 대장동이 그 이제 서판교 밑에 있는 30만 평 정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전체에서 보면 이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이 땅을 개발하겠다고 성남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LH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이강길 등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 30만 평 전체에서 70% 내지 80% 땅을 매매 대금, 계약금만 지급하고 다 사버려요.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LH가 그 허가하기로 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게 2010년 6월 28일입니다. 포기선언을 해요, LH가. 근데 3일 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을 7월 2일 날 하죠. 이 대표가 이 시장이 취임하고 보니까 LH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업자들은 이제 LH가 포기하면 자기들이 땅을 7, 80% 사놨으니까 성남시에서 자기들한테 허가를 주겠지라고 했는데 이 시장은 LH가 포기하면 우리가 하겠다. 시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0만 평인데 그게 임야, 논, 밭, 이제 용도가 그런 땅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대지로 변경이 되면 평당 200만 원이 오른대요. 그러면 30만 평 곱하기 200만 원 하면 이게 6천억이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용도 변경을 해서 얻은 6천억의 이익을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독식하는 게 정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이 개발해서 공공이 수익을 얻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이 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그 당시에 내세운 게 성남은 이제 분당구가 있고 수정구가 있고 중원구가 있잖아요. 수정구, 중원구는 이제 구도심이죠. 우리 소사구로 말하면 신곡 본동, 소사 본동. 아직 과거에는 부천의 출발점이었고 부천에서 가장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중동에 비해서 상동에 비해서 낙후돼 있잖아요. 이런 지역이 이제 부천에 성남에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후보 때 이 구도심에 네모 반듯한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1공단 부지인데 그 구도심에 1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었는데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합니다. 정말 네모 굉장히 큰 땅인데 네모 반듯한 땅이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원을 만들려면 약 2,70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2,700원의 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예컨대 우리 부천시에서 신곡 본동에 네모 반듯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 그럼 시장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꾀를 낸 게, 자, 대장동에 개발하는 개발업자는 1공단의 공원 개발비를 2,700억을 무조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1공단 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결합 개발이라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묶어요, 이 두 개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공해가지고 지금 성남에 가시면 구도심에 이 네모 반듯한 공원이 아주 멋진 공원이 좀 들어서 있고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시가 요걸 이제 추진을 하니까 시가 공공개발하겠다고 추진하니까 이 이제 추진하려면 4,600억 원의 돈이 필요해요, 시에서. 왜냐하면 이제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 대장동 보상금, 1공단 보상을 해줘야 4,600억이 필요한데 그 당시 성남시 의회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갖다 신청하는데 성남시에서 그걸 계속 부결시켜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자들은 이제는 포기하겠지. 예? 이 시장이 이제는 포기하겠지.
돈이 없잖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좋아. 돈을 이렇게 마련하겠다. 반민, 반관. 민간 합동으로 해서 마련하겠다. 민간의 자본을 끌어와서 이걸 개발하겠다. 해서 이제 민간 합동이라는 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 5대 요구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토지를 7, 80m 확보한 이 개발업자들, 남욱동의 민간 개발업자들이 성남시 희망한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민간 개발을 허용해주라. 공공개발 말고, 민간 합동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 개발을 허용해달라고. 첫 번째 요구사항. 근데 이걸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이렇게 거절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유동규한테 물어봤을 때 유동규가 맞다, 거절했다라고 인정을 했어, 법정에서. 두 번째, 아까 말한 대장동과 일공단을 결합 개발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달라. 분리 개발해달라. 결합 개발을 포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니, 왜냐면, 그게, 대장동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지만, 그 신흥동의 그 1공단에다가 공원을 짓는 건 자기들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그 공원 짓고 누구한테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2,700억이 넘는 돈을 거기에 투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이죠. 2,700억이 넘는 이권에 걸린 요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공단과 대장동 결합 개발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해요.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성남시에서 안 돼. 결합 개발해야 돼. 이 두 번째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 제가 물었어요. 유동규한테. 성남시에서 거절한 게 맞느냐?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진술했어요. 법정에서. 세 번째. 자, 이제 토지 보상을 하는데 대장동 땅 토지 보상을 하는데 또 일공당 토지 보상을 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할 거냐 환지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두 가지 방식 또는 혼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민간업자들은 환지 방식을 요구했어요. 근데 성남시에서 안 돼. 수용으로 할 거야. 그래서 수용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동규한테 물었어요. 성남시가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느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환지냐, 왜 수용이냐, 이걸 왜 따지냐면,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땅을 가격을 높여서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팔면 돼요. 근데 환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 누가 갖고 있다 그랬죠, 아까? 남욱도 민간업자들이 이미 7, 80% 이상을 매집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정리된 땅을 다시 돌려받아서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 아파트를 대장동에 짓는다면, 우리들이 이미 확보한 땅, 그걸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그것을 이제 구획계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지을 것인지, 이 구획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획계는 부채꼴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구획계를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안 돼. 원래 LH가 그렸던 그 그림 구획계대로 한다. 그래서 그건 손가락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획계, 네 번째 요구사항, 구획계를 저희들 요구한 대로 해주세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유동규 씨한테. 성남시에서 남욱동이 요구하는 구획계를 거절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섯 번째, 야, 그러니까 이제 민간 합동으로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하니까 민간 합동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관은 성남 도시개발공소 참여하는 민을 어떻게 뽑을 거냐? 민을 이 남욱동은 이미 우리가 7, 80% 정도 토지를 확보했으니까 우리를 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법률적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네, 수의계약을 우리를 수의계약을 해주세요. 근데 안 돼. 공개 경쟁해. 이게 성남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개 경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욱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5개 요구사항을 다 거절한 거예요. 다 거절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유동규한테 물었을 때 유동규 씨는 맞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전 실장이 이들과 결탁됐다면 지금 5개 요구사항을 거절한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검찰은 이걸 넘을 수가 없다.
제가 여러 번 드릴 수 말씀 그거고. 여기까지 갔을 때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욱동이 그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물었어요. 자, 5개를 다 그거하고 이제 공개경쟁 입찰이 들어갔는데, 입찰 공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심사, 사업자 선정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유동규 당신 아니었습니까? 그럼 당신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게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두 조직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남시가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있고, 부천도시개발공사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난 부패 사건입니다. 아까 말한 성남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5개 권한사항은 성남시에서는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자 선정은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하고 도시개발공사한테 맡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권한으로 결정이 된 사안인데 유동규는 법정에서 자기들이 했지만 이 모든 사항을 정진상한테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다는 말뿐이에요. 아무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지금 법정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뭐 지금 구역계도 말씀하셨는데 구역계는 그러면 또 뭐야? 구역계가 왜 중요하냐면 구역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이거 부동산 대화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요.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토지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토지를 없는 부분에다가 그걸 사업지역으로 포함시켜버리면 당장 그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 또 갑자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사업 자체가 억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를 절약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걸 포기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가 가졌던 권한과 관련해서는 청탁을 들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도 결국 인정을 합니다. 조서에서 보면. 그럼 도대체 들어준 게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유동규의 그 유명한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신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도대체 너가 그렇게 돈을 해서 얻은 게 뭐냐? 정진상한테 뭐 이렇게 성남시에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도시공사가 그렇게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부탁을 하고 민간업자들하고 결탁됐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줬다면서 도대체 들어준 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이란 호칭을 쓰게 해줬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너가 얻은 게 뭐야? 그렇게 돈을 줘서 네. 형님이란 호칭을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소 사실이 이제 유착돼가지고 뭐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것하고 또 뭐 추석 때 뇌물을 줬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추석 때 뇌물을 줬으면 정진상 실장한테 뇌물을 줬으면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한테 받은 게 뭡니까? 내가 지금 5대 요구사항을 다 거절했다는데 그럼 받은 게 뭡니까? 뇌물 줬으면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동생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동생이라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동생이라는 호칭 받은 거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반대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아마 검사도 깜짝 놀랐을 거고 재판장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법정에 와서 지켜보시면 유동규의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확신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